그때 당시 유럽 왕가에는요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형수를 취하는 자 아들을 낳지 못하리라. 헨리 8세가 이때부터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창용 도스트님이랑 저희가 같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창용 도스트님 유튜브 채널도 따로 있어요. 저도 가서 이렇게 한번 출연한 적이 있고요. 이창용 도스트님이 뭐 너무 뭐 패션이나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우아한 미담이라고 또 한가인 배우님도 네. 나오십니다. 수많은 이렇게 예술가분들, 네네. 아티스트분들 인터뷰하는 콘텐츠도 있으니까 한번 좀 구독도 하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하면 또 뭐 저희 채널에도 이렇게 놀러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예. 계속 영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윌리엄 호가스 시리즈를 쭉 이어가다가 왠지 영국이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영국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확하게는 영국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대부분의 활동을 영국에서 해서 그냥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 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좀 사라진 직업인데요. 네네. 미술계에도 예전에는 좀 유행했지만 요즘에는 유행을 하지 못하는 장르가 있거든요. 뭐죠? 바로 초상화. 아, 초상화. 네. 요즘에는 초상화 많이 안 그리시잖아요. 옛날에 귀족님들 이제 초상화 막 그려주는 게. 그죠. 귀족님들. 귀족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좀. 노예 근성이 있네. 나도 모르게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가서 그리는 캐리커처 말고 맞아. 진짜 그리는 초상화는 요즘에 많이 안 그리잖아요. 맞아요. 뭐 예전에는 그런데 초상화 인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뭐 흔히 뭐 모나리자, 쥔지 귀걸이를 한 소녀, 아니면 빈센트 반 고의 자화상들 뭐 등등들. 초상화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장르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이 초상화가 너무너무 중요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초상화를 거의 다 이제 그리지를 않다 보니까 초상화가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좀 사라져버린. 그런데 과거에 이 초상화가 유행을 하고 있을 때 미술계에서 초상화가라고 하면 거의 으뜸으로 치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화가 가운데 한 사람, 한스 홀바인입니다. 한스 올바인. 사실 저는 좀 처음 듣긴 해요. 저도 막 익숙하진 않아요. 그렇게 뭐 유명한 화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국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화가고요. 그때 당시에는 유럽 최고의 초상화가다라고 소문이 좀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남자가 주로 정치인들, 특히나 딱히 영국 왕들을 좀 많이 그렸거든요. 유명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소문이 좀 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당시 영국의 외교차 방문을 했었던 수많은 외교관들도 영국 가면 한스 홀바인한테 초상화를 그려야 되겠다. 요게 좀 그때 당시 유행이었을 진짜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요. 네, 당시 영국에서는 최고의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렸던 수많은 그림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은 대사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 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내셔널 갤러리가 자랑하는 그들의 3대 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3대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나머지 보물 2개가 뭘까? 그러게요. 그 2개가 궁금하시면 저희 유튜브로 오시면 저도 가서 봐야겠어. 네. 자, 아무튼 작품 속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작품 속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 작품과 관련된 배경,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작품 속에는 이제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장 드 랭드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름 보실 때 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름에 드가 나온다. 프랑스 사람이다. 프랑스 사람이요? 그리고 두 번째 귀족이다.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그 프랑스 이름 가운데 드가 들어가면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드가 from, of 이런 뜻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말은 대부분 다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의 공작, 이 지방의 뭐 백작, 남작 이런 뜻이에요. 장은 이름이고 드 댕드빌인 거죠. 댕드빌이라는 동네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창윤 from 목포 이런 거네. 약간 그런 겁니다. 창윤드 목포지. 창윤 느 목포.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드 목포라고 하려면 웬만큼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 아니면 글을 함부로 못 붙이잖아요. 그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포의 자랑 뭐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마지막 왕조가 부르봉 왕조잖아요. 부르봉 왕조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전히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들의 후손들은 있습니다. 잘 나가요. 그럼 잘 나가죠. 그런데 부르봉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는 없다 보니까 이름 바꿨어요.
드파리라고. 드파리예요? 네, 이름이 드파리입니다. 파리에 뭐 나다. 네, 그래서 그들이 드파리예요? 부르봉의 후손들이에요. 여전히 잘 나가요. 그래서 일단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귀족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초상화 하나 그리는데 집 한 채 가격이었어요. 야. 아무나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귀족만을 위한 문화생활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진짜 옷이 좋다. 옷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 모피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여우털이라면 이런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우가 보통 30마리 정도가 들어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지금처럼 뭐 사육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사냥을 해가지고 저런 좋은 가죽만으로 옷을 만들어야 된다. 엄청난 부를 진짜 상징하는 겁니다. 부자구나. 근데 자, 일단 장드 댕트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외교관이었고요. 우측편에 등장하고 있는 조르즈 드 살브라고 하는 사람은 드 댕트빌의 친구이자 그때 당시 프랑스의 신부님이셨습니다. 신부. 네. 당시 프랑스 내에서 좀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이셨는데요. 이때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고.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을 때였는데 뭐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500년 전에 카톨릭이 너무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면제부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교가 나와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구교, 카톨릭 내에서도 야, 신교가 지금 왜 나왔냐. 우리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정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교로 개종하지 말고 그냥 우리 카톨릭이 변화하면 된다. 우리가 개혁하면 된다. 내부 개혁을 하면 된다라고 이걸 이제 반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교를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내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프랑스 내에서 그런 반 종교주의 활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조르즈 드 세브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이 카톨릭에서 신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운동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두 분이 지금 큰 임무를 띠고 영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오면은 그때 당시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초상화가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무는 임무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LA에 세미나 있어서 가셨어. 가셔가지고 세미나만 하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좋은 것도 해봐야죠. 그렇죠. LA 왔는데 우리 뭐 유니버셜 한번 갔다 올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야, 우리 영국까지 왔는데 기념품 하나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스 홀바인에게 이 작품을 좀 의뢰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두 명을 그리면은 그림 누가 가져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그림값을 내신 분이 가져가죠. 장드 댕트빌이 더 부자였겠죠? 그렇죠. 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드 댕트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의 댕트빌이라고 할게요. 댕트빌이 가져갔습니다. 댕트빌이 부자였었거든요. 그리고 돈도 댕트빌이 냈습니다. 옷이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좀 많이 비교되잖아요. 어찌됐건 신부님이신데 그렇죠. 약간 좀 얼굴 색깔도 좀 덜 쓴 것 같아요, 이쪽. 근데 진짜 멋있게 그려주긴 한다. 갖고 싶어. 집 한 채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다. 물감만 해도 이런 초록색이나 이런 물감도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500년 전에 이런 그림 하나 그린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지금 물감 가격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물감 원 없이 많이 썼다. 한 3m 정도 사이즈의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을 하면요. 물감값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20만 원, 30만 원? 2-3천만 원? 2-30만 원이요? 최소 5천 들었어요. 5천만 물감값이 5천만 재료비만 원이요? 5천 정도 들어요. 와, 진짜 많이 그 드는구나. 정도 들리는 시절이에요. 함부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상화가. 자, 그럼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재료비만 대충 한 5천 이상 들어요. 많이 들면 1억도 들었을 거예요. 장난 아니다. 어떤 색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때 당시 이제 파란색이 제일 비쌌거든요. 보시면 파란색 거의 없어요. 그렇게 파란색 들어가면 이게 더블로 띄워요. 와, 그건 또 파란색 썼으면 어나더 레벨의 부자구나. 파란색을 내려면 그때 당시에는 라피스 라졸리라고 하는 청금석이라고 하는 그 돌이 필요했어요. 와, 무슨 약간 연금술에 나올 것 같은 돌이죠. 진짜 귀한 돌이었어요. 라피스 라졸리. 이게 좀 정말 귀한 돌이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채석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채석지가 저기 아프가니스탄. 야, 너무 멀리 간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라피스 라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울트라 마린이라고 불렀어요. 이 울트라 마린이 라틴어로 울트라라는 말이 어디 넘어, 뭐 건너, 뛰어넘어, 바다 건너. 뭐 이런 뜻이에요. 마린이 바다잖아요. 바다 건너 무슨 뜻이에요? 아, 진짜. 수입품이라는 뜻이에요. 전량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렇네. 바다 건너 온 거 울트라 마린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돈보다 비쌌어요. 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란색으로 물감 칠할 거면 그냥 순금으로 한 두세 번 칠해버리는 게 더 싸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 파란색이 없어요. 그런 걸로 칠하는 순간 제로비 1억 찍는 거예요, 그냥. 자, 제로비만 그 정도 든대요.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거 그리는데 작가에도 도움이 며칠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몇 달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림 완성하고 액자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그리는데 억 단위로 돈이 들어요.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림 하나 그리는데 수억을 받았잖아요. 아까 그런 얘기 하셨죠. 꼬셔간 것 같다고. 당연히 해드려야지. 당연히 해드려야지. 원하는 대로. 기준님 얼굴에 점이 있으시네? 아니 지워드려야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그럼 작가들은 초상화를 그릴 때 다 어떻게 그리겠어요? 무조건 예쁘게, 무조건 아름답게, 무조건 빛나게만 그릴 겁니다. 그런데 다들 똑같은 그림만 그린다라고 하면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초상화 대단한 화가요? 그럼 정말 역사의 기록에 남으려면 정말 대단한 화가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초상화를 그리면서 무언가 남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걸 잘했던 게 한솔바예요. 정말 초상화를 하나 그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평범한 초상화를 하면 그냥 딱 두 사람 얼굴만 딱 그려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보시면 뭐가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정물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솔바이는 이런 걸 잘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런 수많은 정물이라든지 도상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안에 초상화와는 별개의 다른 이야기를 심어놓기 시작하고 그 안에 화가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화가의 능력입니다. 한스 올반이 그걸 너무 잘했고요. 그걸 제일 잘한 작품이 바로 이 대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뭐가 어떤 이야기 들어있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뭐가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 상황부터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영국의 왕이 헨리 8세였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제가 전편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다프 채널에 재밌는 영상 그래도 몇 개 봤거든요. 헨리 8세 얘기가 나오던데. 워낙에 병이 많으셨던 분이니까. 헨리 8세는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시지만 미술계에서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분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하게 병만 많은 게 아니라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역사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일으키셨던 분이라 스토리가 있는 분이구나. 이분과 관련된 그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생전에도 많이 그렸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이분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이 시대를 전공하시는 분들은요, 이 헨리 8세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림을 해석하려면 이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헨리 8세라고 하는 남자는요, 그쵸. 건장하게 생기셨어요. 실제 그때 당시 왕족들은 이런 거 입으셨어요. 이게 그때 당시 유럽 내에서 유행했던 겁니다. 갑옷을 입어도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갑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이게 그림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게 복식이었어요. 저때 당시 사람들은 저러고 다녔어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미드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저런 거 다 없거든요. 고증 잘못된 겁니다. 그 헨리 8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 드라마 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튜더스라고. 튜더스. 진짜 재밌어요. 헨리 8세라고 하는 남자는 튜더스라는 그 드라마 제목처럼 튜더 가문입니다. 그 유명한 튜더 가문의 왕이었었고요. 그 영국의 내전이라고 불리웠던 그 장미전쟁, 100년 가까이 싸웠던 그 장미전쟁을 끝내고 드디어 영국의 평화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왕권이 정점을 향해 가는 그 타이밍에 왕이다 보니까 일단 권력은 막강합니다. 진짜 엄청난. 근데 이분이 운동을 또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공활이 단단해 보이긴 하네요. 그럼 이분이 얼굴도 잘생겼다라고 전해지고요. 운동도 잘했다라고 전해지고 힘도 정말 장군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욕이 또 왕성하셨다고 합니다. 부인이 6명이었거든요. 그래요? 결혼을 6번이나 하셨는데 그중에 2분은 이혼하셨고요. 그중에 2분은 본인 손으로 참수하셨고요. 부인을요? 맞아, 진짜 한 분은 병사하셨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캐서린 파라고 하는 딱 요 부인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어쨌든 이것만 들어도 벌써부터 재밌잖아. 정상 뭔가 약간 다르죠. 그때 역사가들이 너무 재밌어할 만한 사건이긴 하네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으로도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현장에 런던에 가시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에 펼쳐진 장소들이 눈앞에 다 남겨질 거니까 영국 여행 가시기 전에
최소한 튜더스 영어 정도는 보고 가세요. 그래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여성분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부인이었던 아라곤의 캐서린, 이 첫 번째 부인이 좀 중요한데 아라곤은 저기 스페인의 아라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공주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캐서린이 처음부터 헨리 8세의 부인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형 아소의 부인이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수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형이었던 아서가 왕자 시절 때 캐서린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가 죽습니다. 네, 몇 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때 당시 스페인은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해서 유럽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어마어마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 스페인이 초강국이었던 시절이에요. 그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이 영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결혼은 스페인과의 정략 결혼, 동맹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겁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 영국 튜더 가문은 안전을 확보받게 되는 거예요. 상호할 권력을 확보받게 되는 거고 우리 영국의 평화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6개월 만에 죽었네? 솔직히 영국 입장에서는요, 난리 난 거예요. 잡아야 돼, 어떻게 돼? 이때 당시 왕은 헨리 8세의 아버지였던 헨리 7세. 불안해. 야,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성사시켰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빨리 죽으면 어떡해. 불안했던 아버지가 둘째 헨리 8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왕이 물려받고 싶지? 너네 형수랑 결혼해. 결혼해서 왕이 물려받아. 이게 헨리 8세가 왕위에 오르는 조건이었습니다. 캐서린과의 결혼. 캐서린과의 결혼. 헨리 8세도 뭐 마다할 리는 없었겠네요. 고민스러웠겠지만 뭐 거절할 수는 없었겠죠. 그치. 헨리 8세가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결혼이 성사가 안 됐다? 그러면 캐서린은 스페인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스페인 입장에서는 아니 공주를 시집 보냈더니 과부 만들어서 돌려보내? 스페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국과 동맹 끝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상상만 해도 영국 입장에서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는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어찌되었건 헨리 8세는 형수였던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때 당시 유럽 왕가에는요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형수를 취하는 자 아들을 낳지 못하리라. 실제 이게 그 유럽 왕가의 소문처럼 미신처럼 이렇게 전해졌어요. 성서에 레위기에 보시면은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형수를 탐하는 자, 형제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아들을 낳지 못하리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야, 남의 이웃의 아내도 아니고 심지어 형수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럽 왕가에서는요 형수랑 결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있었어요. 루이 12세라고 사촌 형이긴 했지만 그 샤를 8세의 부인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형수랑 결혼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아들 못 낳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빈번했었거든요. 왕가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보니까 근친혼도 했는데 형수랑 못하겠냐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튼 유럽에는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헨리 8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딸 메리를 낳고 난 이후에 아내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아요. 계속 낳으면 죽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헨리 8세도 불안정했던 이 왕위에 올라서 자기가 왕권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상남자 스타일이었거든요. 가뜩이나 자기 왕위를 물려줄 왕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사람이라 딸 필요 없어, 아들이 최고야 이랬던 사람인데 후계자가 있죠. 아들이 안 나와. 그럼 이제 점점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심지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루이 12세 그 프랑스에서 형수랑 결혼했다가 아들 못 나고 와. 그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거든요. 같은 시대예요. 바로 한 세대 왕이에요. 윗세대 왕. 심지어 그 친척별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 프랑스 왕가하고 영국 왕하고 거의 한 8천, 9천 정도 되는 사이였는데 근데 먼 친척이 프랑스 왕인데 형수랑 결혼했다가 평생 딸 만나고 아들 못 낳았대. 얼마나 불안해.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여자. 엠블린. 이름 많이 들어봤어. 엠블린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일단 캐서린의 시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 뒤에 시녀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녀라고 해서 신분이 낮았던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 왕 뒤에 바로 최측근 시녀라고 한다면 귀족입니다. 아무나 왕비의 시녀가 될 수 없었어요. 물론 허드렛이라고 하는 최아래 몸점은 일반 평민들이었겠지만 바로 옆에서 뭐 옷을 갈아입는데 직접 이렇게 몸이 닿아야 되잖아요. 팔까지 부딪혀야 되는 이 정도로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국 지금도 왕가가 있잖아요. 네. 그 왕가의 그 비서 노릇하는 사람들 바로 최측근들은 아무나 못해요. 귀족 가문 아니면 또 못해요. 일반 평민들은 일할 수 없습니다. 그 관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블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왕비 캐서린의 시녀이기는 했었지만 신분이 낮았던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귀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예쁘장합니다. 엠블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약 권력욕, 좀 성공욕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헨리 8세를 유혹합니다. 왕비의 눈을 피해 결국에는 해요? 헨리 임신을 해요? 네, 그래서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뻐꾸기를 날리기 시작해요. 제 뱃속에는 당신의 왕자가 있어요. 진짜. 성별 확인도 안 해놓고 진짜 그냥 일단 왕자가 확실하다. 네. 내 뱃속에는 당신의 왕자가 있다. 당신의 대를 이을 왕자가 지금 이 뱃속에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시녀다. 시녀다.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혼모, 어떻게 보면 혼의 자식. 너의 이 왕자인데. 상태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에게 아이를 건네주지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엄청 불안하게 만드네. 위험한 도박을 하네. 헨리 8세가 이때부터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 확실한데 지금 이 여자랑 결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후계자가 없을 수 후계자가 없어지겠구나. 그런데 지금 캐서린하고는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낳았어. 이대로 가다가 영영 내가 대를 이을 아들을 갖지 못하겠구나라는 불안감에 정신줄이 나가버립니다. 어떻게든 나는 캐서린과 이혼을 해서 엠블린과 결혼을 한 다음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혼하려면 그냥 법원 가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혼은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혼을 하려면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되느냐? 교황이요? 일반 사람들은 그 교구에 있는 신부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왕 같은 경우에는 교구 신부가 허락해 줄 수 없잖아요. 보통 왕의 이혼을 허락을 받으려면 교황께서 해주셔야 돼요. 진짜 교황 맞나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교황은 클레멘스 7세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혼 반대. 안 돼. 이분이- 사실 이유가 없죠, 이유가 사실. 이혼을 반대하세요.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반대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스페인의 왕 합스부르크 왕가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카를 5세입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듣게 되는 사람이에요. 스페인에서는 까를로스라고 부르고요. 저기 독일 쪽 넘어가면은 카를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탈리아 쪽에 가면 까를로라고 부르고요. 프랑스에서는 샤를이라고 부르고요. 영국 넘어가면 찰스라고 부르고요. 한국에서는 철수라고. 잘 모르겠는데. 네, 오늘 개그 친 건데 같은 사람인데 그냥 언어마다 그냥 부르는 방식만 다르다라고 그 생각하시면 돼요.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이 남자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남자가 그때 당시 지배했던 게 스페인, 뭐 네덜란드,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뭐 다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어딜 가더라도 이 남자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남자가 그때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 잡아다가 막 이렇게 감옥까지 가둬버릴 정도로 프랑스의 왕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어마어마한.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데 이 까르롯의 고모가 캐서린이에요. 뭐 엄청난 권력자. 자,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클레멘스 7세 교황께서 이 이혼을 허락을 해버리면 그 카를 5세 고모를 과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합스부르크랑 아예 등을 져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합스부르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쉽지 않다. 일례로 로마 대약탈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세계사 때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까르로세가 로마 신의 용병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용병들이 그 임금 대신에 로마를 약탈하도록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로마 대약탈하면서 귀족들 싹 다 죽여버리고 그때 당시 바티칸에 계셨던 클레멘스 7세 교황께서는 그 게르만 용병들을 피해서 천사의 성으로 도망가요. 그런 거 허락하면 해주는 되게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황청을 지키던 용병들이 대부분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스위스 용병들이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 게르만 용병들에게 항쟁하면서 다 죽어나갔던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 스위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후 바티칸에서는 오직 바티칸을 경호할 수 있는 사람은 스위스인 뿐이다라고 하면서 스위스만 지금 현재도 바티칸 경비병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사건으로 스위스 용병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클레멘스 7세 교황께서
당시 바티칸에서 그림 그리고 있었던 미켈란젤로에게 네. 용병들에게 선물로 유니폼을 하나 만들어 주어라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바티칸인 용병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이 시대 때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멘스 7세 교황 입장에서는요, 까르로세?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름만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로마태 약탈 사건은 요 사건 뒤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자의 고모를 과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서? 굳이 그 위험을 내가 왜 감수해? 그래서 클레멘스 7세 교황 입장에서는 헨리 8세가 이혼 서류 내밀 때마다 이제 미치는 거죠. 네, 어떻게 했어요? 거부, 네. 안 돼, 이혼 사유 안 됨, 돌아가.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헨리 8세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네. 출산율은 다 오. 고는데 네. 어떻게 이러다가 해요? 아들 못 낳는데 네. 결국 정상적으로 가면은 교황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교황이 이 종교의 최정점에서 권력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분이 허락을 안 해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이인자한테 가요? 아니죠. 그럼요. 종교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럼 개신교 개신교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카톨릭의 최고 수장이 교황이었잖아요. 야, 오늘부터 우리 영국은 카톨릭 안 믿어. 개신교. 오늘부터 우리 영국은 개신교는 개신교인데 권력의 정점은 있어야 되니까 영국은 그냥 영국만 믿는 성공회를 만들어버리겠다. 영국 성공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의 수장은 나다. 그래서 수장령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만들었네. 그렇죠. 이 종교 개혁이 이때 일어나긴 했었는데 네. 그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신교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의 그런 부패함 때문에 탄생한 종교였지만 영국의 종교 개혁은 헨리 8세 이혼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희생이 약간 좀 문제가 약간. 그래서 지금 현재 슬프네. 영국 성공회는요 네. 카톨릭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 이럴 거면 왜 갈라졌어? 이런 느낌이에요. 헨리 8세가 이제 영국 교회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럼 자기 이혼 서류 도장 누가 찍어요? 자기가 찍어요. 자기가 찍어요. 네. 찍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왕이구나. 이혼해요. 왕이구나, 왕.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우리 청동기 시대 이후에 본 적도 없었던 재정 일치사회. 재정 일치사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헨리 자기 8세가.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엠블린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이- 엠블린이 드디어 아이를 출산합니다. 남자 여자예요? 딸입니다. 이거.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라기보다는 이후로 엠블린이 좀 사건 사고를 좀 많이 칩니다. 네. 엠블린이 뭐 그 뒤로도 이제 얘는 계속 낳으려고 하지만 이제 계속 사산하고요. 결국에는 이 여자가 이제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와 진짜요? 수상합니다. 네. 엠블린도 뭐 호락호락한 여자는 아니었던 거. 와 목숨 걸었네 이분.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당시 영국이 카톨릭에서 뭐 독립 한 해 만에 뭐 성공회를 만든 해 만에 이런 일이 딱 일어나고 있을 때 댕트빌이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댕트빌과 이 쉘브, 그러니까 조르주 드 셀브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봤던 이유는 뭐냐? 영국은 그때 당시 유럽의 3대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럽의 그때 당시 3대 국가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 유럽의 세 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축 가운데 하나였던 영국이 카톨릭에서 벗어나겠대요. 힘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가뜩이나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유럽 전역에서 신교하고 구교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둥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신교와의 싸움에서 구교가 지금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이 두 사람을 급한 겁니다. 야 가서 왕 좀 설득해라. 이혼하려고 지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때 당시 그럼 영국 사회에서는 이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당시 영국 사람들은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을 것 같은데. 종교를 싫어했죠.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 이혼하려고 하니까 그거죠. 그때 당시 영국 사람들은 그러면 종교가 다 99.9% 뭐예요? 카톨릭이죠. 카톨릭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파더 클레멘스 7세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더 헨리 8세가 돼버리는 거야.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어제까지 교황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헨리 8세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려. 어제까지만 해도 교황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그러니까. 지도자였는데 야 교황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99.9% 카톨릭을 믿고 있었던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조언을 하기도 해요. 헨리 8세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헨리 8세에게 좀 조언을 세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헨리 펠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지식인이자 법 쪽에서 전공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뭐 일반인들은 법보다는 다른 걸로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분이 소설도 썼어요. 유토피아라고. 유토피아는 알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네. 토마스 모. 아, 토마스.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법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잖아요. 이 토마스 모어가 이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토마스 모어가 헨리 8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합니다. 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 죽었냐? 참수당합니다. 진짜요? 죽여요? 와. 참수당합니다. 유토피아 쓰시고 네. 좋은 말 하시다가 참수당했습니다. 와. 토마스 모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거의 황희정승급이에요. 야, 씨, 장난 아니구나. 그런 토마스 모어를 결혼 반대했다고 참수시켜버린 눈 뒤집혔네. 내가 봤을 때는 그 엠볼린이 아들 이거에 지금 눈이 뒤집혀가지고 눈 뒤집혔네. 눈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헨리 8세하고 토마스 모어가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이도 가까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신하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혼에 걸림돌이 된다고 목을 참수를 시켜버릴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자, 그때 당시 한스 홀바인 입장도 이 결혼에 반대했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이혼은 말도 안 되는 이혼이다. 가톨릭을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심지어 한스 홀바인은 토마스 모와 친구 사이였었거든요. 근데 자기 친한 친구가 결혼 반대하다가 목 잘리는 걸 옆에서 봤어. 대놓고 반대 못 하겠다. 그렇죠. 대놓고 어떻게 반대해요. 그래서 돌려가게 합니다. 어떻게 가요? 어떻게 그림에다가. 어떻게?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와, 그림은 똑같이 그리면 안 된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30분 까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요,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을 하고 궁금해 있는데, 죽겠어요. 알려주세요. 자, 일단 위쪽에 보시면은 각종 도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천문이도 있고요, 지구본도 있고요, 맞아요. 해시계도 있고요, 다양한 과학 도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요 시대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항해술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요 때가 되면 이미 신대륙이 발견을 하고 이 시대가 되면은요. 이미 항해술이 발전을 하고 그때 당시 뭐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도 발견되고 지동선도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세상의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합리적인 세상이 되거든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과학이 세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사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지구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 항해술이 발전하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이미 발전할 정도로 과학이 발전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우측편에 보시면은 지금의 이제 기타의 원형인 류트가 보이는데 이 류트에 줄이 하나가 끊어져 있어요. 네네네. 어떤 의미가 담고 있을까? 그럼 소리를 제대로 못 내겠죠? 그렇죠. 네. 조화가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깨졌다.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유럽의 이 완벽한 조화가 깨져서 더 이상은 예전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면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시면은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뭔가 했어요. 이게 이제 외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외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았을 때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특이한 방법으로 보면, 특정한 방법으로 보면 이게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리잔에 이거 약 앞에다가 대면은 모양이 제대로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대각선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해골입니다. 해골이에요? 요겁니다. 요 자료집에 보이는. 아, 맞네? 저거 다시 보여줘. 맞네. 네. 이거 이렇게 보면 네. 대박. 와, 승형이네. 보통 고전주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와. 죽음은 또 그림 속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담겨지기도 하죠. 그림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주의 철학이 등장을 했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이 선택으로 인하여 유럽의 조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 언젠가는 당신도 죽게 되실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커튼에 가려 느끼지 못하셨지만 저 멀리 뒤편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십자가상이 지금 커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자 하나를 취하기 위하여 유럽의 조화를 깨고 신을 등지시다니요.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이러다 당신 지옥 가실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스 홀바인은 지금 요걸 그리고 싶었던 거지,
양 옆에 있는 지금 이 남자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이성과 그 조화가 깨진 그 이후의 죽음 그리고 뒤에 가려져 있는 신을 표현했군요. 그래서 이걸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대놓고 이야기했다가 그럼 죽겠죠, 이 자기도 사람도. 죽죠. 아니 토마스 모도 목 잘리는 판국에 그러니까. 나는 네. 화간데 네. 그런 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스 홀바인이 왕에게 바치는 그림을 지금 이 작품 속에 이제 담아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헨리 8세의 인생은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블린이 애를 낳기는 했지만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바람 피고 뭐 물란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헨리 8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을 잘라버리게 되고 뭐 이후에 뭐 제인 슈모와 네.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제 에드워드 6세. 귀엽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태어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보름도 안 돼서 그 산후결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인 슈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헨리 8세도 이제 그때 이제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왕비들이 계속 조산하고 이렇게 사산하고 했었던 이유가 이 헨리 8세가 워낙 여자 좋아하고 했었으니까 아마 이 남자가 매독이지 않았을까라고 현재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의심을 해요. 그랬을 것 같아. 에드워드 6세도 이게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극심한 고도 비만이었다고 하고 그때 당시 괴혈병도 걸렸었다고 하거든요. 진짜 고기만 먹고 살았나?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우리 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애 낳으면 너무 예쁘잖아. 네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헨리 8세 입장에서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정말 너무 편해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기도 원래 60하고 퉁퉁 걸리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막 애가 또 고기 좋아하니까 그래 먹어 그래서 고기만 엄청 먹이다가 고도 비만 걸린 게 아닌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바라고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아들 에드워드 6세 10살 때 헨리 8세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올랐던 에드워드 6세가 어렸을 때부터 호도 비만이었고 괴혈병 앓고 있었고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잖아요. 오래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오래 살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위 6년 만에 사망합니다. 사인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 폐결핵으로 죽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가 헨리 8세가 죽고 난 이후에 영국 왕실은 더 혼란스러워요. 문제는 뭐냐면 일단 보통 모든 왕가의 문제는요. 왕이 후사를 제대로 옹립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잖아요. 이 남자가 지금 10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정치 똑바로 못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남자 왕이 되고 6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16살, 10대 때 죽은 거예요. 그럼 후사는 당연히 없지. 없죠. 그 왕위를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왕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결혼 6번 하셨어. 남은 자식들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다 배가 달라. 엄마가 달라.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헨리 8세는 죽어서 속 편했겠네요, 차라리 진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 6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다른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되는데 사촌한테 넘기고 가요. 바로 이 사람, 제인 그레이. 헨리 8세의 여동생의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좀 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먼 친척 정도 되죠. 그러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에드워드 6세에게는요 누나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왜?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 캐서린이 딸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 딸이었던 메리. 그 장녀. 그 장녀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을 첫 번째 왕이 계승권자였죠. 그리고 엠블린도 애를 낳기는 낳았잖아요. 그쪽도 이제 두 번째 그러게. 왕이 계승자죠. 그리고 이제 셋째 자식이 에드워드 6세였는데 아들이었으니까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나가 물려받으면 되는데 누나가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나 전부 제쳐두고 저기 먼 친척이었던 제인 그레이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피바람 몰게 하려고. 이유가 뭐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큰 누나한테 왕위 물려주기 싫어서였어요. 이 메리한테 주기 싫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캐서린은 어디 출신이었다? 스페인 출신. 스페인이 그때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그냥 무조건 카톨릭이에요. 19세기까지 카톨릭의 종교 재판소가 있었을 만큼이나 강력한 카톨릭 국가입니다. 자, 그런 캐서린에게 태어난 딸 메리는 당연히 카톨릭 신봉자였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카톨릭을 부정해버리고 성공회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교를 만든 거예요. 에드워드 6세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 성공회 수장이었거든요. 신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교를 만들고 나니까 영국 내에서 기존에
카톨릭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그 생기- 사람들 전부 다 축청해버렸거든요. 그죠? 예. 토마스 목 잘랐잖아요. 그치. 아니 토마스 목도 잘랐는데 민중들 목 못 잘랐겠냐고요. 이미 피바람이 한번 일어난 상태예요. 그런데 누나 메리는 카톨릭 신봉자야. 만약에 그런 누나가 다시 왕이 된다? 그럼 영국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가톨릭 다시 가자. 다시 카톨릭으로 컴백할 거 아니야. 야 이러면 또 피바람 단다. 그리고 누나가 또 전해지는 말로는 한성격 좀 하셨대요. 그러니까 누나가 워낙 사이가 안 좋았고 그리고 또 누나 입장에서는 남동생 얼마나 미웠겠어. 우리 엄마가 본처였는데 우리 엄마 버리고 둘째 부인 겪고 셋째 부인한테 태어난 아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에리 입장에서는 에드워드 6세도 싫었을 거고 성공회도 싫었을 거고 성공회 때문에 자기 엄마 버리게 된 거니까 모든 게 다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는 누나하고 사이도 나빴지만 사이 나쁜 건 둘째치고 와 우리 누나가 왕 되면 이거 영국 피바람 나겠다. 16살 에드워드 6세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냥 먼 친척이지만 착하고 성공회를 잘 믿고 있었고 왠지 피바람 안 불게 잘 정치를 해줄 것 같은 제인 그레이에게 왕위를 넘긴다라는 유서를 써버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이없이 제인 그레이가 왕위에 오르기는 오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솔직히 누가 봐도 좀 너무 정통성이 좀 정통성이 없어. 위태위태한데요. 왕과 적통도 아니야. 그러니까 라인도 없는 거야. 그리고 제인 그레이가 그때 당시 왕에 딱 올라야 한다라는 서찰을 받으면서 그때 거절합니다. 문 걸어 잠그고 안 됩니다. 저 여왕 되면 큰일 납니다. 그때 당시 시부모하고 가족들이 찾아와서 심지어는 매질까지 하면서 왕에 오르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권력력에 빠진 거예요. 오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여왕이 되었던 사람. 그렇게 해서 제인 그레이가 여왕에 오르기는 오르는데 누가 봐도 이건 명분이 없고 적통성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 헨리 8세의 장녀였던 메리가 바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피해 메리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메리가 바로 왕권을 되찾아옵니다. 이 여자 별명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피해 메리예요. 네. 피해 메리. 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 블러디 메리라고 불러요. 진짜 무섭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정말 한성격하시게 생겼잖아요. 이 여자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제 제인 그레이는 바로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왕위를 노린 자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억울하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끌려 내려오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메리 1세가 어렸을 때부터 제인 그레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뭐야? 왜냐면 사촌지간이다 보니까 그 궁정에서 같이 자란 거예요. 그 유년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매처럼 자란 거야. 그러니까 메리 1세는 이 제인 그레이의 성격을 알아요. 얘가 왕위를 노릴 애가 아니다. 이 착한 애가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주변에서 등 떠밀었을 거다.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 그래서 메리 1세가 어떻게 했냐면 자 좋다. 내가 너를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다. 근데 명분이 필요하다. 명분이 필요하니 너 성공해 부정해. 그 메리 1세는 당연히 왕이 오르자마자 다시 이제 영국을 카톨릭 컴백 시켰어요. 그리고 이 카톨릭 사람들이 저 성공의 수장이었던 저 성공회를 믿는 제인 그레이 바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너무 살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여동생이니까 성공회를 부정해라. 과연 그러면 내가 너 어떻게든 살려줄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종교의 이 진심이었던 제인 그레이가 종교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신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더라도 저의 신앙심은 변치 않습니다. 언니 그거만은 안 돼요. 라고 끝까지 개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런던탑에 갇히게 되고 제인 그레이는 이렇게 런던탑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제인 그레이의 처형을 그린 작품이 바로 폴 들라르슈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폴 들라르슈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장 프랑수와 밀레의 스승님. 프랑스 최고의 이제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폴 들라르슈가 이 제인 그레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처형당하는 모습을 이제 그리게 되죠. 내셔널 갤러리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 슬프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제인 그레이 그 순백의 이 여자의 정말 죄가 없음을 목장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 제인 그레이가 실제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처형을 하러 온 집행자 그리고 신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처형하는 거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아무 죄가 없을 겁니다. 신께도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죄가 없음을. 나의 목을 자르는 집행관 당신에게도 죄가 없음을 제가 신께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성이 좀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렇게 떠났다라고 하죠. 그때 당시 신부가 마지막으로 메리 여왕의 임명을 받고 한 번만 더 개종을 권유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 신부마저도 그 여자의 신앙심에 감복하여 심지어는 신부가 개종에 실패하고 난 이후 당신은 처형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 아무도 당신 곁을 지키지 않겠지만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의미로 당신의 처형되는 그 순간 내가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왕명을 어기고 그때 당시 처형장에 나타난 제인 그레이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기도를 해주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메리는 왕이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 숙청이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 여자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아버지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펠리페 2세라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아이를 낳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 때에 이렇게 왕가가 혼란스럽고 영국에 피바람이 불고 뭐 카톨릭에서 성공에 갔다가 다시 카톨릭 왔다 이 모든 문제는 뭐 때문이에요? 아들이 없어서야. 아들이 없어서. 아들만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아들만 낳았어도 애초에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트라우마였겠다. 제가 봤을 때 저 정신병 걸렸을 것 그랬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병이 걸립니다. 상상 임신. 와. 너무 애가 갖고 싶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해되는 것 같아요. 공감돼요.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엄마가 버림받고 심지어 자기 엄마가 엠블린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헨리 8세하고 그 사이가 그렇게 좋았대요. 심지어 런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헨리 8세가 왕이잖아요. 캐서린을 버리고 엠블린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런던 시민들이 반대했대요.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비께서 저렇게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저렇게 좋으신 분인데 저런 왕비를 버리시냐고 왕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런던 시민들이 막 이렇게 시위하고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엄마가 정말 처참하게 죽은 이유는 딱 하나, 아들 못 낳아서.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고 싶어요. 상상 임신을 하게 돼요. 저는 근데 너무 공감이 돼서 좀 가슴 아파요. 아니 오죽했으면 블러디 메리라고 부르겠냐고. 그렇게. 그 정도로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안쓰럽고 공감되고 어린 나이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아빠가 나를 정말 좋아해줬어. 큰딸이라고 맨날 업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던 아빠가 갑자기 나 버렸어. 엄마는 절망적으로 그렇게 버림받았고 사춘기 시절에 이걸 겪은 여자잖아요. 정신이 멀쩡한 게 이상하다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헨리 8세 이혼 안 했으면 메리 안 됐을 거야. 블러드 메리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메리는 또 이게 뭐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아서 뭐 또 이렇게 좀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존재 자체도 사실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아빠 쪽은 투대 왕조고 엄마 쪽은 habsburg 왕가고 그냥 진짜 유럽 최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들이 아닌 것만으로 사실 부정당한 거니까 사실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그런 게 또 반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지 얼마 안 가 또 메리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여자가 정말 상상 임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남겨진 사료들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추정을 하시기로는 뭐 아마 자궁암이 아니었겠냐. 여기서 이제 또 안타까운 건 메리 1세는 어찌되었건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망을 합니다. 대리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 가운데 이제 왕위를 이제 누군가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명 남았어요. 두 번째 딸. 엠블린 아들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렇게 그냥 가스라이팅 했는데 아들 안 나오고 딸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딸은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메리 1세는 그 딸, 그 여동생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딸 때문에 그 두 여동생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그 여동생은요 메리 1세가 여왕에 오르자마자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지를 발휘합니다. 언니, 저는 수녀가 될게요. 저 살려만 주세요. 저 수녀원에 들어가 있을게요. 그러면서 바로 원래는 성공회였었는데 카톨릭을 해주갑니다. 언니, 저는 카톨릭을 믿어요. 저는 왕이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요. 정치도 관심도 없고요. 아무 욕심 없어요. 수녀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메리가 원래는 정말 죽이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기억력을 너무 강하게 취하긴 했네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개종도 하고. 그리고 메리 1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영국 왕실에서 찾아옵니다.
수녀원 왕위를 물려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수녀원에 있는데 네. 그래서 수녀원에 있다가 왕비가 궁전으로 컴백합니다. 그녀가 바로 영국 최고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야 근데 그 엘리자베스 둘째 1세. 와이프분이 그래도 엘리자베스 1세를 낳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엠블린이 낳았던 아이 이름을 계속 이야기 안 했던 이유가 이때 말씀드리려고 이름 계속 너무 얘기 안 유명한 합니다. 분이어서.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와, 어떻게 보면 에드워드 6세가 오래 살았거나 메리가 뭐 아들을 낳거나 하면 지금의 영국이 사실은 없는 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최고의 강국은 누구였다? 스페인. 에스파뇰.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그렇지.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역전된 게 누구 때?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1세 때. 이렇게 해서 너무 영국의 재밌어.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그림으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주의 미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스 홀바인의 대사도 이거 왜 그런 거야? 오. 역사 모르면 이거 이해 못 하거든요. 이게 밑에 뭐야 이거 뭐 저 거울인가 뭐 이랬는데. 저것도 왜 그린 거야? 아래 그림 깨진 줄 알았어요. 뭐야 이거? 튜더스를 한번 봐야겠다 진짜. 정말 투저스는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게 소설이라서 약간 좀 각색이 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라인은 다 팩트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투저스 꼭 보세요. 엄청난 너무 삶을- 재밌습니다. 막장 드라마였네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윌리엄 호가스급 정도 이야기죠. 이 정도면. 아우 이거 엄청난 이야기들. 왕- 1세는 카톨릭으로 했어요? 아니면 성공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바로 자 성공의 컴백 다시? 선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대를 쭉 이어서 현재까지 영국은 성공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전성기 또 가져왔으니까 또 그렇죠. 그게 유지가 됐고. 누구도 미워할 수 없죠. 없었어. 아니 엘리자베스 명언 많잖아요.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아니 그런 말까지 하시는 분이신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공을 믿어주는 거죠. 이게 참 이게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군요. 자 이렇게 미술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재밌어. 역사를 바탕으로 알고 보시면요 굉장히 좀 재밌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역사를 모두 다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미술 대모험이라고 최근에 우리 만화책. 아이들을 위한 너무 만화책이 재밌어요. 좀 저희 딸도 보고 있습니다. 요게 초등학교 좀 저학년 정도?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요때까지는 그래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서 쓴 책이라서 자녀분들이나 조카 선물용으로 너무 좋고요. 제가 또 왔으니까 우리 헬프님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좀 이렇게 선물로 좀 전해드릴까 하거든요.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는 없죠. 이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막 예쁘고 초등학교 아름다운 저학년인데 뭐. 거의 동족 상잔에 막 이런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죠. 아름다운 이야기들. 화가별로 이야기가 진행이 너무 되거든요. 재밌을 것 약간 같아요. 시리즈물인데 1편에서는 클로드 모네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네. 2권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 뭐 3권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이런 식으로 각 편마다 화가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리즈물로 쭉 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제 5권까지는 이제 출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너무 재밌어요. 네. 5권까지는 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5권 이후로는 이게 좀 매출이 좀 나와야. 네, 이게 좀 성과가 좀 나와야 이후에 계속 또 시리즈로 이제 나오니까. 6권, 10권, 20권까지 이제 쭉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20권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만화로도 볼 수 있는 게 너무 재밌고 네. 접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또 이벤트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얘기가 좀 재밌으셨다면 여기 링크 타고 또 이창용 투스트님 또 채널에 가서 구독, 좋아요. 네, 봐주세요. 제가 나온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그러시고 또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죠. 네. 재밌는 이야기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전주의 전공이잖아요. 네. 요즘 미술 시장이 현대미술 주류라서 맞아. 저처럼 이렇게 고전주의 전공자들이 이렇게 할 이야기들이 많지가 않은데 고전주의는 약간 배움의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너무 장르거든요. 약간 지적 호기심 있고 이런 분들. 우리 헬프님들이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요. 고전주의로 그냥 제대로 된 이야기들 많이 궁금합니다. 있으니까요. 불러만 주시면 와서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